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현재 서울 자가 아파트에 거주 중이고요. 정확한 직종은 밝힐 수 없지만 국내에서 제법 손에 꼽히는 큰 규모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다닌 지가 언 20년이 넘어 몇 년 전 부장이라는 그럴듯한 직함도 달았네요. 주변에선 이런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인생에 큰 힘듦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고 오해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나름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전처에게 당한 배신이었습니다. 이 사실 전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와 함께했던 결혼 생활 자체가 거짓으로 점철돼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전 어리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도 있고요. 지독한 대인 기피증과 불안증으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신가요? 사실 그 여자와 있었던 일은 제일 친한 친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는데요. 오랜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부디 저 같은 피해를 입은 분이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솔직하게 제 과거를 전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일이 많은 편이지만 젊은 때는 더 심했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잠도 줄여가며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 어디 여자를 만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덕분에 전 나이 30이 훌쩍 넘도록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했죠. 지금이야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남자들도 20대 후반이 되면 다들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죠. 제 또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연스레 주변에서도 저만 보면 빨리 좋은 여자 만나야지 뭐 하는 거냐고 한 소리씩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모님이 정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평생 일만 하다 고독사 할까봐 말이죠. 결국 나중엔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따로 결혼정보회사까지 가입해 맞선을 강요할 정도였네요. 처음엔 부모님의 그런 강권이 내키지 않았어요. 인위적인 만남엔 자신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싹트는 사랑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중 남고 공대를 나온 데다 회사도 남자들이 대다수라 도무지 여자를 만나거나 소개받을 건덕지가 없었죠. 결국 32이 됐을 쯤부터 맞선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저를 담당한 매니저님 말로는 제가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작게 사업을 하셔서 집안도 나쁘지 않고요. 직업도 벌이가 나쁘지 않고 안정적이니까요. 또 제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키가 크고 덩치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잔뜩 부푼 기대를 안고 여러 맞선에 임했습니다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자리에 나온 여성분들은 하나같이 훌륭했습니다. 얼굴이면 얼굴, 집안이면 집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뭐랄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면 마치 제가 등급 평가를 기다리는 소나 돼지가 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의 연 매출은 얼마인지,
제 연봉은 얼만지, 건물은 몇 개나 갖고 있는지, 그런 외적인 조건에 따라 1에서 9까지 등급이 매겨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제가 마음에 든다며 호감을 표시하는 여성분들도 있었지만 선뜻 만남을 이어가는 게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주말 소득 없는 맞선을 끝내고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이 한데 모여 술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평소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꿀꿀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좋다고 한 뒤 약속 장소를 향했죠. 동기들이 모인 곳은 시내에 있는 한 호프집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자주 가던 추억의 장소였죠. 그런데 저희끼리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한 테이블에 모르는 여자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남초학과였기 때문에 여학생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옆에 있던 친구놈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여자들은 누구야? 야, 석준이 여자친구래. 그 옆에 단발머리는 그 친구고. 겁나 예쁘지 않냐? 석준이라고 꽈대하던 놈이 있었는데요. 워낙 변죽이 좋아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동안 왜 계속 혼자일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 결혼한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기들은 석준이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더 관심이 많았어요. 티 하나 없이 뽀얀 피부에 커다란 눈, 웃을 때마다 패이는 작은 보조개까지 탤런트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미인이었거든요. 적극적인 녀석들은 이미 그 여자 옆에 가서 되도 않는 농담 따먹기도 하고 술도 따라주며 가짜는 수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여자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쑥맥이라 그런지 말 한마디 걸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M1 동기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술로 목만 축이는데 갑자기 석준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면서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던 여자도 가까이서 얼굴을 보게 됐죠. 민철이 너 웬일이냐? 이런 자리는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뭐. 가까이서 본 그녀는 멀리서 볼 때마다 더 아름다웠어요. 그냥 있다간 넋놓고 보게 될 것 같아 간신히 다시 친구에게로 얼굴을 돌렸죠. 너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그래. 여긴 곧 결혼할 네 여자친구 지혜. 다음 달이니까 시간 되면 밥이나 먹으러 와. 꼭 갈게. 축하한다. 지혜 씨도 축하드려요. 민철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요. 땡땡 기업 다니신다면서요?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그냥 운이 좋았죠. 겸손하게 대답했는데 여자들 앞이라 그런지 친구놈이 고맙게도 저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대단한 거지 임마. 네가 대학 다닐 때부터 공부 안 하는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 아버지 사업하셔서 집에 돈 많지. 대기업 다니지. 야, 이만하면 인물 괜찮지. 도대체 왜 여자들이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다니까. 너 아직도 여자친구 없지? 그렇지 뭐. 어이구, 그러다 열반하겠다 임마. 너도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지금부터 준비해도 1년은 걸리는데 어쩌려고 그래. 결혼이 어디 내 맘대로 되냐? 그때 불현듯 친구가 그 여자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그럼 얜 어때? 강미정이라고 네 여자친구 대학 동기인데 얘도 아직 솔로거든.
청첩장 주려고 만났다가 뒤에 일정 없다고 해서 같이 왔어.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줄까 하고. 아이 참,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면 어떡해요. 창피하게. 친구의 말이 당황스러웠는지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워낙 예쁘게 생겨서 그런지 그 모습조차 귀엽더군요. 나이에 맞지 않게 순수해 보이기도 했고요. 뭐 어때서 그래? 그러고 보니 둘이 잘 어울리는데? 자기가 봐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민철 씨가 키가 커서 그런지 미정이하고 잘 어울리네. 이참에 둘이 한번 만나봐요. 친구는 물론 그 여자친구까지 저희 둘이 잘 어울린다며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당황스러운 척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친구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저는 여자와 한 테이블에 앉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함께 술을 마시게 됐죠.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학벌, 그리고 마음 씀씀이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명문 여대를 졸업 후 지금은 사회복지센터에서 소외계층 지원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단하시네요. 남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긴요. 그냥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뿐인데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버지가 원래 사회복지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죠. 딱 봐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바르게 큰 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취미도 어찌나 잘 맞던지. 미정 씨도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영화관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영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해도 비디오 나올 때까지 꾹 참아요. 금요일에 퇴근하면 대여점부터 들리고요. 비디오 잔뜩 빌려다 주말에 몰아보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와, 저도 그런데 혹시 이번에 나온 그 재난 영화도 보셨어요? 그녀와 거의 1시간 넘게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자리가 파할 무렵엔 이대로 그녀와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였죠. 그런데 바보 같을 정도로 숙맥이었던 저는 차마 그녀에게 또 만나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연락처라도 알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단점이라곤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여자인데 저 같은 놈이 감히 넘봐도 되는 건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결국 아쉽게 그녀를 뒤로 하고 돌아서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달려오더니 제게 연락처를 묻는 게 아니겠어요? 뭐 얼떨떨하게 서 있다가 황급히 번호를 불러주니 그녀가 그러더군요. 오빠,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괜찮으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비디오 빌려서 영화 보지 않을래요? 아, 저랑요? 그럼 여기 오빠 말고 누가 또 있어요? 그쵸. 저밖에 없죠. 혹시 싫으세요? 그럼 아니요. 안 싫어요. 절대 안 싫어요. 이번 주말에 어디서 볼까요? 전 어디든 다 좋아요. 다급한 제 외침이 우스웠던 걸까요? 그녀가 피식하고 미소 짓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때 예감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리라는 걸 말이죠. 주말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뒤로 그녀에게서 종종 연락이 왔어요.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됐고요. 첫 키스를 한 날 용기를 내 그녀에게 사귀고 싶다고 고백했죠. 그녀는 그럼 지금까진 사귀는 게 아니었냐는 말로 저를 당황스럽게 했답니다.
오빠는 그럼 사귀지도 않는 사람이랑 막 키스하고 그래요? 아, 아니, 그게... 진땀을 흘리는 저를 보고 그녀가 또 피식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 참, 농담한 건데. 뭘 그렇게 또 어쩔 줄 몰라 해요. 하여간 귀엽다니까.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인 거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이상형이었거든요. 매사 밝고 긍정적이라 봄날의 햇살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저보다 6살 연하라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속이 깊고 어른스러웠죠. 제가 야근이 잦아 자주 만나지 못할 때에도 투정하긴커녕 저를 걱정하면서 비타민과 손편지를 건네주곤 했죠. 언젠가부터 그녀가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만난 지 반년 만에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요. 저희는 바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양가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게 됐죠.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여자친구를 쌍수 들고 환영했고요. 여자친구 부모님도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나이가 많은 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그만큼 책임감 있고 믿음직스러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예비 장인어른은 집사람이 몸이 약해서 시골에서 요양한 지가 꽤 됐거든. 관연한 딸 혼자 두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자네가 있으니 안심이네. 내 딸 앞으로 잘 부탁하네. 하고 제게 머리까지 숙이셨죠. 놀란 저도 아이고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야말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덩달아 고개를 숙였고요. 그 뒤로 식장 예약, 청첩장 인쇄, 상견례 등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여자친구도 저도 서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배려한 덕분이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달쯤 앞뒀을 때일까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헤어지자는 건 아닐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할 얘기가 뭔데? 그게 있잖아, 오빠. 여자친구의 뒷말을 기다리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 커다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미정이 너 갑자기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응? 제 최근에도 한참 서럽게 울기만 하던 여자친구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말이야.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싶은데 괜찮을까? 뭐?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왜? 너 지금 하는 일 좋아했잖아. 가급적이면 평생 하고 싶다며.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분이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고 비웃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더는 일 못하겠어. 다른 사람들한텐 말해봤어? 응.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삭삭하고 친절하게 굴거든? 나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사람들 없을 때만 그러고. 그래서 다들 내 말 안 믿는 눈치야. 얘기를 들어보니 꼬리 9개 달린 구미호한테 제대로 걸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를 달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미정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쯤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진짜? 그래도 될까? 그럼 어차피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네가 집에 있어준다고 하면 나야 오히려 좋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빠.
나 집안 살림도 열심히 하고 오빠 내조에도 최선을 다할게. 그렇게 결혼 후 아내는 사회복지센터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매일 집에 가면 아내가 따끈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참 행복하더군요.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결혼을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내는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매일같이 전화해 안부를 묻고요. 한 달에 서너 번은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아버지 생신에는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생일상까지 차렸답니다.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선 얼마나 예뻤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데려왔냐며 참 아껴주셨죠. 하지만 완벽한 가정이란 없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녀 계획만큼은 서두르고 싶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소식이 없더군요. 부모님도 은근슬쩍 눈치를 주시길래 결국 하루는 나를 잡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당신은 젊고 건강하지만 난 나이도 있고 지금은 끊었지만 옛날엔 담배도 피웠었잖아.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얼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아내는 생각보다 더 병원에 거부감을 보이더라고요. 난 싫어. 우리 결혼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 근데 벌써 병원을 생각해야 돼? 난임 치료 그거 진짜 힘들다던데. 부부 사이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많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응? 아내의 설득에 결국 전 넘어가고 말았어요. 너무 조급하게 굴어 가뜩이나 힘든 아내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그쯤 아내가 장모님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장모님이 원래 위암으로 죽다 살아나셨는데 글쎄 요양 중에 그만 또 재발하고 말았지 뭡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장인어른도 공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되셨고 모아뒀던 돈도 요양생활하면서 진작 다 쓴 지 오래라 하더군요. 차마 저에겐 말씀을 못하시고 아내에게 얘기한 모양인데 아내도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됐으니 돈이 있을 리가 있나요?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온 제게 어렵게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오빠, 혹시 1,000만 원 정도만 빌릴 수 있을까? 엄마가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돈이... 제 눈도 못 쳐다보고 얘기를 꺼내길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바로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아내에게 내밀었죠. 여기에 5천 정도 있을 거야. 또 다달이 내 월급도 들어올 거고. 앞으로 여기 있는 돈은 전부 다 당신이 관리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병원비나 뭐 생활비 필요하면 여기서 얼마든지 꺼내 쓰고. 모자라면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얘기하고. 오빠, 아니야. 나 이거 못 받아. 내가 무슨 염치로 이걸 받아. 여기서 염치란 말이 왜 나와? 당신이랑 나랑 이제 부부고 당신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치만 당신이 자꾸 이러면 오히려 나 서운해. 나를 남처럼 여기나 싶어서. 저는 아내의 손에 억지로 통장을 쥐어줬어요.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고마워, 오빠. 나 정말 오빠랑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사랑해. 저는 통장에 있는 돈과 월급 정도면 처갓집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암투병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돈이 많이 들더군요. 한 반년쯤 지났을 무렵 아내가 다시 제게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장인어른도 몸이 안 좋아서 따로 장모님을 보살펴줄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갖고 있던 주식을 좀 처분해 돈을 마련해줬죠. 그 뒤로도 아내는 처갓집에 갈 때마다 종종 제게 돈을 요구했고요. 전 그때마다 갖고 있던 적금을 깨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식으로 돈을 융통해줬습니다. 그래도 돈 문제는 나름 제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니까 힘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아내의 부재였습니다. 아내는 장모님 병 구안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는데요. 나중엔 거의 처갓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덕분에 저는 졸지에 아내와 생 이별을 하고 호라비 신세로 전락했죠. 퇴근하면 불 꺼진 싸늘한 집안이 저를 맞이했고요. 빨래고 음식이고 다 제 손으로 직접 해야 했죠. 나중엔 그냥 같은 옷도 입고 나가게 되고요. 따로 밥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서 라면 같은 걸로 때우게 되더군요. 스스로의 신세가 참 철양맞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따로 힘든 내색을 한 건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어쩌다 집에 오면 잔뜩 지쳐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게 어찌나 안쓰럽던지. 처갓집에 더는 아무 일도 없길 간절히 바라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디 바라는 대로만 풀리던가요.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오니 웬일로 아내가 집에 있더군요. 당신 언제 왔어? 밥은 먹었어? 미리 연락했으면 내가 뭐라도 사왔을 텐데. 현관에 있는 아내 신발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안방문을 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아내가 침대에서 펑펑 울고 있지 뭐예요. 왜 그래 여보? 장모님한테 무슨 일 있어? 또 암 전이 되셨대? 그게 아니고 오빠. 어떡해. 큰일 났어. 우리 엄마 사기당했어. 뭐? 사기? 엄마가 친구들하고 갯돈을 모으고 있었거든. 이번에 엄마가 받을 차례였는데 아줌마 한 명이 우리 엄마 병원에 있는 동안 그 돈을 들고 날라버렸대. 경찰에 신고는 했어? 응. 근데 잡기 힘들 거래. 이번에 갯돈 타면 그걸로 전세금 막으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 사는 집 곧 재계약인데 집주인이 5천을 더 올린다고 했거든. 당장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우리 엄마 아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엄마 항암 치료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이대로 우리 엄마 잘못되면 나도 못 살아. 말하다 서름이 복받쳤는지 아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괜찮아, 울지 마, 미정아.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오빠가 어떡해? 오빠 벌써 적금도 깼고 주식도 다 팔았잖아.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게? 그것도 고려해 봐야지. 고민하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대신 회사의 얘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어요. 다행히 꽤 액수가 커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있었지만 아내나 처갓집을 안 좋게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두 분이 아내를 예뻐하기는 해도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브앤테이크가 철저한 분들이었거든요. 괜히 분란을 일으켜 좋은 고부관계를 망칠 필요가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어요. 저희 회사 상사 중 한 분이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요. 저희 아버지한테 집에 무슨 일이 있냐면서 제가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은 걸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저는 바로 부모님에게 호출됐고요. 그동안 처갓집에 돈을 대주고 있었다는 게 걸리고 말았죠. 아버지는 그래 잘했다 하고 마셨지만 엄마는 속이 많이 상한 눈치였어요. 아내까지 불러내 단단히 야단을 치셨죠. 세아가, 너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우리한테도 말을 했어야지. 민철이 얘 적금에 주식에 퇴직금까지 끌어다 쓰는 게 말이 되니? 그게 다 어떤 돈인데? 죄송해요, 어머님. 오빠가 따로 얘기하지 말자고 해서. 너라도 언제를 쳤어야지. 아무렴 사부인이 아프시다는데 우리가 모른 척 했겠니? 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고개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 앞에서 엄마도 더는 뭐라고 하지 못하셨어요. 긴 한숨만 푹푹 내쉬다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여셨죠. 아니 근데 암투병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니? 내 친구 남편도 위암 때문에 항암 치료 중인데 보험 적용돼서 괜찮다던데. 제가 듣기엔 그냥 걱정해서 하신 말씀 같았어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나 봐요. 계속 네네 하며 순종하던 아내가 갑자기 휙 고개를 치켜들더군요. 아니 그럼 제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뭐? 아니 얘가 너 갑자기 왜 그러니? 갑자기가 아니라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가 설마 우리 엄마 암치료비로 사기를 치겠어요? 그 돈을 삥땅 쳐서 저 혼자 맛난 거 먹고 비싼 가방 사고 그랬겠냐고요. 어머님이 직접 암 걸려서 치료 받아본 것도 아니고 왜 건너 들은 말로 저를 의심하세요? 아니 나는 의심한 게 아니라 됐어요. 역시 시댁은 시댁이네요. 아내는 엄마가 더 뭐라 하기도 전에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죠. 당황한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아내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여보!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오빠도 어머님 하는 말씀 들었잖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뭐 남이야? 남의 돈 가져다 쓰는 거냐고. 우리는 부부고 그러면 오빠 돈이 내 돈이나 마찬가지지. 자기가 뭔데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쓴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해대니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표정을 굳히고 미정아, 넌 말이 좀 심하다? 하고 말했죠. 그러자 아내는 제가 변했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 다 변해도 오빠는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오빠도 똑같구나.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더니. 내가 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보단 어머님이 더 우선이라 이거잖아. 뭐가 더 우선이고 말고가 어딨어. 엄마가 그래도 당신보다 한참 어른인데 그렇게 버릇없이 굴었어야 해? 뭐?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오빠까지 이럴 거야? 정말 확 죽어버리고 싶어. 감정적으로만 나오는 아내를 보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새삼 제 팔자가 참 서럽게 느껴지더군요. 모아둔 돈을 다 털어 장모님 병 구안에 쓴 것까지 그렇다 쳐요. 하지만 아내 없이 지난 1년간 호라비 생활을 한 거며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야근을 밥 먹듯이 했던 거며 제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아내가 조금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더라고요. 결국 한참 우두커니 아내를 노려보던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어차피 다시 처갓집으로 갈 거지? 집에 언제쯤 올 건데? 그건 왜? 당신 다시 집에 올 때까지
우리 관계 조금만 생각해보자. 서로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이혼하자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사이에 대해 좀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지. 전 아내를 뒤로 하고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정말 이혼까지 각오하고 뱉은 말이었는데 웬걸. 그날 이후로 아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처갓집에도 가지 않았고요. 다시 옛날처럼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출퇴근 시간에 맞춰 밥을 챙겨주고 빨래며 청소 같은 밀린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당신 장인 장모님한테 안 가봐도 돼? 됐어. 엄마도 이제 통원 치료하는데 뭐. 간병인도 있고. 그동안 내가 오빠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설마 아내가 이렇게 쉽게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뭐 미안할 것까지야. 아니야, 미안해. 그때 어머님한테도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전화해서 따로 사과드리고 잘 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나한텐 오빠가 소중해. 저도 참 쉬운 남자죠.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군요. 아니야, 뭐 나야말로 미안해. 내가 속이 좁았어. 안 그래도 당신 힘들었을 텐데. 그럼 이혼하자는 말 철회하는 거지?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그랬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던 거지.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는 다시 좋아졌어요. 마치 신혼대로 돌아간 것처럼 알콩달콩했죠. 본격적인 임신 준비를 위해 난임병원도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아내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 고등학교 동창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거든. 그 얼마 전에 병원 개업했는데 난임 클리닉도 같이 하더라고. 거기 가서 검사 받으면 안 될까? 그치만 아는 사이면 더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하긴. 난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이랑 내 몸 맡기는 게 더 싫어. 그렇게 하자, 응? 뭐 따로 받은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이면 더 신경 써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잡고 아내와 함께 아내 친구가 한다는 병원으로 향했죠. 시내에 있고 뭐 생각보다 병원 규모도 커서 괜찮겠다 싶었던 저는 아내 친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 아내 친구라길래 당연히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글쎄 남자지 뭡니까? 남자에게 아내 몸을 맡겨야 한다니. 아무리 의사의 친구라지만 좀 꺼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서로 인사도 했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 안에 발까지 들였으니 뭐 어째요. 거기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없고 바로 검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글쎄,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서 임신 확률이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저는 아내의 친구에게 그럼 불임이라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의 친구는 뭐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이르고요. 일단 시험관 시도라도 한번 해보죠. 하더군요. 아내는 저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미안해, 오빠.
오빠가 애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데 나 때문에. 그게 왜 미안해.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했잖아.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알았지? 응, 고마워, 오빠. 근데 어머님, 아버님한텐 뭐라고 말씀드리지? 내가 불임이라는 거 알면 더 미워하실 텐데. 괜찮아. 부모님한테는 내 문제라고 할 테니까. 제 말에 아내는 감격한 듯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진짜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난 건 내 일생일 때 행운이야. 내가 오빠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비록 아내가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저희 사이는 더욱더 굳건해졌어요. 난임 치료도 일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보기로 했죠. 남자인 저야 별로 하는 게 없었지만 아내는 따로 집에서 주사도 놓고 약도 챙겨 먹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네요. 병원도 꼬박꼬박 가야 했고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제게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줄은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예약 시간이 살짝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아내와 같이 병원으로 올라갔죠. 다행히 차례가 넘어가지 않아서 바로 아내를 진료실에 들여보냈고요. 저는 복도로 나와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엄마, 아까 주차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요. 어쩐 일이세요? 너 지금 어디니? 저요? 지금 병원이죠. 세아가랑 같이 있니? 네, 당연하죠. 그러자 엄마는 대뜸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와. 당장. 혼자만. 네? 저 혼자 밖으로 나오라고요? 왜요? 글쎄 일단 나오래도. 세아가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몰래 나와. 알겠니?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일단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병원 건물 바로 앞에서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두 분 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온몸을 발발 떨고 계시더라고요.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온몸을 살피며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부터 했어요. 멀쩡하다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으니 갑자기 엄마가 제 어깨를 똑바로 잡고 말하더군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민철아, 세아가 걔 순 사기꾼이야. 전과까지 있는 기집애라고. 엄마의 경악스러운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미정이가 범죄자라고요? 그렇대도. 그동안 우리를 작정하고 속였던 거야. 엄마,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정이가 미워도 그렇지. 그런 헛소리 할 거면 얼른 집에 가세요. 최근에 엄마가 미정이와 처갓집 돈 문제로 싸우기도 했고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라 순간적으로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더군요. 네 엄마 말이 사실이다, 민철아. 흥신소 통해서 이미 다 확인하고 온 길이야. 집안이며 학력이며 결혼 전 직업이며 뭐 하나 속이지 않은 게 없더라. 심지어 사돈 때까지 섭외된 가짜들이었어. 그 사람들도 이미 다 만나서 얘기 나눴고. 세아가, 아니 그 여자한테 돈 받고 한 짓이었다고 다 실토했다. 못 믿겠으면 이걸 보려무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내민 두툼한 서류를 받아들였어요.
거기엔 흥신소에서 아내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이 잔뜩 적혀 있었죠. 무엇 하나 충격적이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명문 여대 졸업은커녕 중학교 중퇴였고요. 사회복지사 일을 하긴커녕 술집에서 일했더군요. 그 사이 엄마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흥신소 직원이 그 술집 사장도 만났는데 남자 관계가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애도 여러 번 치웠단다. 정말 너한테 문제 있는 거 맞니? 새아가가 아니라? 그건...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엄마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가슴을 치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더니 그동안 지 엄마 병 핑계로 뜯어간 돈도 엄한데 쓴 모양이더라. 흥신소 직원 말로는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대. 그 남자가 도박 중이라 허구한 날 빚을 져서 그 돈 갚아주는데 다 쓴 모양이더라. 만나는 남자가 따로 있다는 말에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뒤로 하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리는 간호사를 밀쳐내고 진료실 문을 벌컥 열었고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그대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그 남자 의사와 진료실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게 누가 봐도 부적절한 관계처럼 보였죠. 그동안 저 모르게 이 진료실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 싶어 머리에 확 열이 오르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전 짐승만도 못한 두 남녀를 향해 고함을 내질렀어요. 그대로 굳어있던 아내가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빠, 오해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오해? 이게 지금 오해라고? 그래, 오해야. 내가 요즘 가슴이 너무 뭉치고 아파서 친구가 한번 봐주겠다고. 오빠가 생각한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넌 내가 바보 멍청이처럼 보여? 전 그대로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보던 의사의 얼굴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자식이야? 그동안 내가 준 돈 다 이 자식한테 퍼준 거야? 쌤님처럼 생긴 의사는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맞기만 했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아내가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오빠 그만해. 이러다 죽겠어. 얼른 대답이나 해. 정말 이 자식한테 내 돈 다 퍼준 거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오빠가 준 돈을 왜 얘한테 퍼줘? 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아내에게 던졌어요. 여기 적힌 것 중에 진실 아닌 게 있으면 말해봐. 말해보라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하얗다 못해 퍼렇게 질리더군요. 오빠, 이거 다 누가 알려준 거야? 설마 내 뒷조사한 거야? 그래 했다. 너 똑바로 말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진짜 술집에서 일했어? 애를 지운 적도 있다는 게 진짜야? 그게 무슨 헛소리야. 여기 적힌 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오빠 다 못 믿어? 그래. 그렇게 결백하면 다른 병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네가 애를 지운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검사하면 다 나온다던데. 아니다. 아예 경찰서로 가자. 그럼 되겠네. 제 말에 아내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진실은 안 거나 마찬가지였죠.
전 참담한 심정으로 그런 아내를 버려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옷을 바로 입고 허둥지둥 제 뒤를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제 허리를 부여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 놓칠까봐 그랬어. 난 오빠 정말 사랑하는데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랬어. 나 좀 이해해주라, 응? 이건 놔!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전 그런 아내를 매섭게 밀쳐냈고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님과 함께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연락해뒀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순조롭게 고소도 진행할 수 있었죠.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아내는 그 의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맞았는데요. 글쎄 그 의사놈도 따로 가정이 있는 남자더군요. 게다가 그 자식이 도박 중독이라 사채빚이 어마어마했는데요. 그걸 전부 제게서 받아낸 돈으로 갚아주고 있었더라고요. 처갓집을 간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을 때도 늘 그 의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거였죠. 참 대단한 사랑이더군요. 그런 주제에 대체 저랑 아이는 왜 낳으려고 했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넘볼 수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야 이미 뜯어낼 만큼 뜯어내서 가진 거 없는 개털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또 달랐으니까요. 게다가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저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 다른 남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피해액만 10억 원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습게도 그 여자는 여죄가 드러나기 전까진 계속 제게 자기 사랑의 진실함을 주장했어요. 오빠, 나 그 자식한테 그동안 협박당하고 있었어. 술집에 있을 때 만났던 손님인데 재수없게 엮여서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 오고 나 술집에서 일했던 거 오빠한테 다 말한다길래 어쩔 수가 없었어. 안 그러면 내가 오빠한테 받은 돈을 그놈한테 왜 갖다 바쳐?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진짜야. 헛소리 그만하고 죗값이나 달게 받아. 오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어. 거짓말 아니라고. 이렇게 오빠 잃고 싶지 않아.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발 나 버리지 말아주라. 응? 어찌나 간절하게 호소하던지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죠. 하지만 다른 남자에게도 사기를 쳤다는 게 밝혀진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끝에 끝까지 저를 농락한 그 여자가 정말 괘씸하더군요. 그래서 절대 합의해주지 않았고요. 법정 외에는 따로 대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는 따로 증거로 채택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의 CCTV며 그 여자의 핸드폰에 남은 문자 내역이며 증거는 차고 넘쳤죠. 결국 저는 혼인 무효 판정을 받아냈고요. 그 여자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중간에 한번 출소를 했었는데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또 사기를 쳤던 모양이에요. 쌓인 전과가 제법 많아 당분간은 나오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출소했을 때 잠깐 제게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직접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다며 사정하는데 딱 봐도 또 사기를 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바로 번호도 바꿨답니다. 자기 잘난 얼굴과 말재주만 믿고 또 저를 호구 잡을 생각이었겠지만 제가 같은 여자한테 2번 배신당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니까요. 이젠 그 여자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앞으로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를 제 인생에서 지워낸 후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여자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늦가기 재혼도 했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이 났으니 엄밀히 말해 재혼이 아니라 초혼이지만 그렇다고 또 초혼이라 하기엔 뭔가 양심에 찔리고 그러네요. 물론 결혼 전 지금 아내에게도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제 과거를 모두 이해해 주더군요. 오히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배경이 훌륭하다거나 외모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기꾼과 달리 참하고 믿을 수 있는 여자거든요.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그토록 바라던 자식도 낳았습니다. 저와 아내를 반씩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인데요. 저도 그렇지만 특히 부모님이 정말 예뻐하세요. 아들이 올해 중학교 입학했는데 덜컥 돈 1,000만 원을 선물로 주실 정도로 말이죠. 물론 아이 버릇이 나빠질 수 있으니 그 돈은 제가 갖고 있다가 성인이 될 때 돌려줄 예정입니다. 제가 결혼한 뒤로 특히 아들 녀석이 태어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부모님은 물론 장인 장모님까지 모시고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지난날에 아픔이 있었기에 이런 행복도 찾아온 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